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를 떠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중당 유튜브에서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민중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 어려운 사람 옆에 있더라, 새로운 생각도 하더라,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어떤 이유로 민중당 지지를 호소했을까요? 민중당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가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선거 이틀을 앞둔 오늘의 한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달해드립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으며 추가 범죄 수액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추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던 박사 조주빈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수정 교수 2부에서 전화 연결합니다. 이어서 3, 4부에서는 온갖 문제연구소, 역대 최고 투표를 보인 사전투표와 총선 전망 이야기해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 인터뷰는 건강한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소수정당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정당 투표 기호 8번이죠.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예, 우선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목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진보정당들이 민주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보정당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대표적인 진보정당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고요. 민중당은 이러한 진보정당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 진보정당이 민주당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당도 민주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도 그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 그 방위비 인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정도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층 노동자 세력보다는 오히려 집권당 지지 세력에 눈치를 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내로 진입하려면 어쨌든 그 비례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략이랄까요? 있습니까?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저희 민중당은 그동안에 농민들과 그다음에 비정규 노동자들과 각별하게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수당을 만드는데 한 20만 명 정도의 농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나 건설 일용 노동자 이런 분들이 전면적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이분들만 해도 50만 표 이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현장의 힘으로 정당 투표, 계급 투표로 3%를 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민중당 원내팀이 훨씬 쉬웠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쉬웠죠. 예, 많이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성 정당은
거대 정당들이 연동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거대 정당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그 소수 정당이 2개 정당이 참여했는데 혹시 민중당에도 참여 제안이 왔었습니까? 아니 저희에겐 전혀 참여 제안이 안 왔습니다. 제안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개혁연합은 제안이 왔지만 예.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전혀 그 제안이 오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저희가 그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 그 소수 정당과 함께 연합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 예. 그 입장을 밝혔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념 문제를 내세우면서 민중당은 같이 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은 연락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의 대표님께서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진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의당과 민중당을 놓고 좀 갈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민중당만의 정의당하고는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현장 기반이 현저히 다르고요. 예. 그 민중당 비례 후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정규직 후보 그리고 농민 후보가 당선권 안에 있는 것은 민중당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렇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촛불 당시에 그 주역으로 참여했었던 그 트랙터를 몰고 항경했던 전봉정 트랙터의 김영호 전농 의장님이나 국민 MC로 사랑을 받았던 윤희숙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민중당에 와 있는데 이건 정의당과의 확실한 차이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중당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큰 병이 나도 암 중증 질환에도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10% 이하로 떨어졌고요. 예. 그전에는 병실료,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먹는 밥값 이게 굉장히 비쌌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부담이 떨어졌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치료비가 굉장히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용보험을 정규직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갑작스러운 실직, 소득 감소가 생겼을 때 고용보험에 의해서 최소 생계가 유지되는 이것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전국민 그 고용보험제를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험은 뭐 프랜스라든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고용보험제가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어서 정규직은 그나마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뭐 예산 문제 하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뭐 그렇게 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 한국 사회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제 주장에 불과한 건데요. 가입 범위를 확대하면 들어오는 보험금이 더 많아집니다. 아하. 그래서 전혀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죠. 건강보험도 처음에는 특수직군들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처럼 고용보험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6년 만에 정치 무대 모습을 드러내서 민중당 지지 호소하는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됐고요. 사실 이정희 대표님은 그 통합진보당의 억울한 해산, 부당한 해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소가리를 많이 해오셨고요.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여가는 상황이 촛불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정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원래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을 만들었던 그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이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중당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예. 다행히 그 이정희 전 대표께서 어렵지만 이렇게 예. 응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중당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언론들이 좀 잘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의원이 처음에는 2명 있었고 예. 이제 현재는 한 분 의원이 계시는데 예. 원내 정당을 부를 때도 저희를 안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냐면 고립과 대제,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도 그 고립과 대제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기득권 정당뿐만 아니라 기득권 언론의 행태도 저희는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홍보는 지금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에서도 지금 후보들이 많이 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60여 명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현역 김종훈 의원이 있는 울산 동구, 그 다음에 3선에 도전하는 김선동 의원, 전 의원이 뛰고 있는 그 순천, 예. 그리고 안주용 농민당 대표가 뛰고 있는 나주 화순이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 세 지역구는 당연히 민중당에서 기대를 할 텐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진보 정당 간의 후보 연대가 없으면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울산은 진보 연대가 됐고요. 예. 정의당과 연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까지 이루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뛰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3곳 중에 2곳 정도의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민중당으로서는 뭐 거기에도 기대를 좀 하고 계시겠죠. 예, 저희가 이제 이 밑바닥 조직을 쭉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한 4,000표 정도는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기한 곳에서 7,000표 이상을 조직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현재 들려오고 있는데 예. 상당히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내일 이틀 남았네요. 자, 왜 민중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거대 양당이 의석수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정한 서민정당, 진보정당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폐 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퇴출시키고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진보정당, 민중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호는 8번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였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치러졌는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갱신했어요? 네, 사전투표율이 26.69%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대한민국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투표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예. 격전지로 꼽히는 곳에 투표율이 특히 높았고요. 전남은 35.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고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이 34.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 평균 사전투표율이 27.29%인 걸 보면 한 8% 이상 정도 가까이 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높은 투표율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분산 투표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일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 걸 예상해서 금요일, 토요일 나눠서 분산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도 토요일날 사전투표를 했는데 40분 기다렸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과연 분산 효과가 있느냐. 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역대 총선 뭐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를 시작한 이래로는 그렇죠?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역대 보면 70%가 좀 넘고 뭐 총선은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지방선거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 60% 넘는 투표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예측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만큼 나오는지 좀 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까지 합쳐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말 내내 파장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역풍 차단에 나섰고요. 예. 통합당은 독주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은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곤 한다라고 예. 하면서 그런 일을 조심하는 것이 낫다. 누가 국민의 뜻을 아냐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윤건영 후보도 지금은 분위기에 취할 때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오만하다고 비춰지면 막판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주거나 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실제로 지역구 전망치를 110석까지 후퇴시킨 통합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이제 차지하면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 살려달라 반성하고 있다.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달라면서 읍소했습니다. 예. 그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이야기한 것 가지고 민주당인에서 윤건영, 양정철, 이낙연 이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 이사장이. 네. 지금 오만하게 비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했냐라고 불만을 나타낸 거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것 봐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큰일 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찍어달라 읍소 전략인 것인데 네. 일단 우리 정치권에서 또 언론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도 이 유튜브를 봤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이 180석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여권. 예, 질문지를 받아서 180석 불가능하다. 다만 열심히 하면 범여권 그러니까 네. 뭐 민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뭐 이렇게 네. 다 포함해서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단독 180 이렇게 기사가 달리니까 이런 글이 나오니까 네. 이 기자들도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 총선 이틀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막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오늘 사과했네요. 네, 정 전 의원은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우리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다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보신 분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공격한 게 아니다. 한 식구, 한 형제인데 왜 공격하느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논란이 됐던 건 정 전 의원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에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댓글이 달리잖아요. 예. 저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자라. 이 개 XX들아라고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양이윤 언급했죠. 맞습니까? 그냥 성만. 그러니까 네. 성만. 네. 예. 누군지 알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사과는 경솔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네, 경솔했고 뭐 죄송하다 그리고 공격한 게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예. 민주연구원의 백원우 부원장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백원우 부원장이 어제 경기 시흥에 출마한 문정복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통합당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당이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부원장이 이 경기 시흥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요. 이번에 출마한 문 후보는 백 부원장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제 백 부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통합당은 역대급 막말이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벌린 입이 결국 재앙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 모욕으로 물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제명됐습니다. 네, 오늘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선거 유세로 참석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네. 다시 플랜카드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네, 그 플랜카드가 3개였는데. 예, 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거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에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또다시 이런 발언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제명이 됐으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나올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전달되면 후보 자체가 등록 무효 처리가 되고 예. 그 득표 역시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로 감소했는데 정부가 이달 19일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이야기가 했는데 이 생활 방역은 뭡니까? 네, 생소한 단어인데.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그동안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생활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활방역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자가격리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아프면 집에 3, 4일 동안 머물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의 거리를 유지하고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을 해라. 아주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자가격리 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예. 평상시에 해야 될 걸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부활절이었던 어제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많이 늘었다고요. 네,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자치구가 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비교해서 600개 이상 증가를 해서 서울에서만 총 2,500개 가량의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0개 교회에서는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고요. 또 이제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기억하실 텐데요. 예. 또 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해서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서울시를 밝혔고요. 사실 사랑 그 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어겨서 지난달부터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3주째 이제 이걸 무시하고 현장 예배 강행했고요. 어제 예배에는 신도 1,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쵸, 큰일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예 예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만일 하게 되면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고 네. 또 예배할 때 최소한 한 2m 정도 간격을 떼어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지 않은 게 30개. 30개다. 네, 교회입니다. 예, 별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대거 찢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김진태 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의 차에서 이 찢겨진 현수막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어젯밤에 춘천 시민단체 관계자가 누군가 세월호 현수막을 면도칼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김진태 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선거운동 차에서도 23장의 훼손된 현수막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선거운동원은 세월호 현수막이 불법 5개 광고물인 줄 알았다, 불법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김 후보도 선거 사무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고 만약에 미리 이런 걸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현재 춘천 경찰서는 현수막을 잘라서 가지고 다니던 이 선거 운동원 2명에 대해서 재물 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아무리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그냥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면도칼로 현수막을 잘랐다거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고 그리고 27개나 잘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진태 의원이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을 봤을 때는 그 불법인 걸 알고 이렇게 했다. 불법인 줄 알고 혹은
그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더 경찰 조사한다니까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오늘 일정이 나왔네요. 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은 애초에 11월 19일이었는데요. 예. 12월 3일로 2주 미뤄졌습니다. 2주 연기.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 통지일도 12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봐두셔야 할 게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지금까지는 항상 매년 8월 31일이었는데 예. 올해는 9월 16일로 미뤄졌고요.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로 바뀌었습니다. 대교협은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도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수능이 연기됐으니까 대입 학사 일정도 다 연기될 테고. 네. 평상시와는 좀 다르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정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N번방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 주빈에 대해서는 검찰이 14개 죄명을 적용하며 구속 기소했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지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범단 조직죄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N번방 수사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조주빈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건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불법 영상물 성착취물이죠. 예. 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벌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죄명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유포한 거, 그 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는 이제 강간이나 유사 강간, 그리고는 강제 추행, 그리고는 뭐 아동 청소년 대상 이제 그 성폭력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거 말고 이제 협박이나 강요 미수, 협박 미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사기가 이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이고요. 네.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공범들도 같이 기소됐죠. 네, 공범들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그 언급이 되는 사람이 붓다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일종의 현금 조달책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조 씨는 배후에 있고 뭐 이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를 때 현장까지 이제 갔던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라서 이런 이제 사람들은 모두 한꺼번에 지금 공범으로서 기소를 한 걸로 예. 보입니다. 네. 지금 조주빈도 그렇고 방금 언급된 이 붓다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전에 그 도피한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네. 다들 어려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뛰어든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10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조건 만남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종류의 니즈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성매매가 생각보다 쉽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 하는 것들 이미 터득을 한 어쩌면 이들이 비행 전력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텔레그램 등에서 비밀방에서 이런 이제 아동 성착취물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사고 팔리는 것을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 장을 마련을 해준 거죠.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암시장의 뭐 운영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유저들, 결국은 성매매, 아동 성착취물을 매수를 한 사람들은 연령대가 30대 이상이 많은 걸로 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붓다라는 사람이 18살이던데 네.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붙이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 신상공개 어떻게 될까요?
글쎄 지금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조 씨 못지않게 이 사람도 굉장히 죄질은 진전이 많이 되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은 장기간 동안에 스토커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스토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분의 이제 자녀까지 살인 모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죄질은 아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10대라는 게 상당히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신상 공개를 했던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찰에서도 신상 공개 범죄 내용으로 보면 신상 공개 대상이 마땅한데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상에 그러면 미성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미성년은 만 18세까지를 이제 미성년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보이고요. 예. 만 19세부터는 이제 성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청소년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만 19세입니다. 이 친구가. 예. 그래가지고 1월 1일 이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성년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항을 들어서 이 사람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 언급한 범죄단체 조직죄 이거는 빠졌네요. 네, 아직은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요. 범죄단체 조직으로 입증이 되려면 지금 이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제 어떤 위계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범죄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범죄 수익은 지금 상당 부분 수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지금 조주빈의 재산 추징도 나섰다고 하는데 알려진 것은 조주빈의 자택에 있던 현금 1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화상화폐 지갑 15개 이렇게 몰수 보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만이 조주빈의 재산의 전부이냐, 더 많은 돈을 빼돌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회원수로만 보면 이 회원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등급이 높은 회원 비밀방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만 지금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가 한 15,000명 정도 된다니까. 그럼 액수가 막대한데 그러면 이 돈을 도대체 누가 얼만큼 나누어 가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 이제 조 씨로부터 확보한 금액이라는 게 기껏 2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이제 쫓아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 이제 에이전트들이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갖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조주빈을 비롯해서 주도적으로 범죄에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기소가 됐고 또 중한 처벌을 받을 텐데요. 네. 박사방에 들어가서 유료 회원이 되고 돈을 지급하고 이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황교안 민주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에 내려받은 사람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에서 논란도 됐었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방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외부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방을 유지했다는 거고요. 그 비밀방에서 등급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한 행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인스턴트하게 비밀방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시장이라고 마치 이제 성 착취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메뉴판에 써놓는 것처럼 쭉 나열을 해놓고 사진과 함께 그리고는 성폭행 모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성폭행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이거는 그냥 관람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결국은 성폭행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지금 흥미 때문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지금 그 15,000명 중에 뒤늦게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무슨 일들을 그 안에서 했는지 지금이라도 좀 제보의 형태로라도 경찰에다가 많은 진술들을 해주시는 게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범죄 유형이 좀 자꾸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은 그 범죄보다 조금 더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네. 이 근본적 해결책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성을 사고 팔아도 되는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런 이제 의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에 다들 좀 기성세대들은 일말의 책임감, 저를 포함해서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국 사회가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각성을 하고 좀 이런 일들을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데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몇 명, 몇십 명 정도를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종료될 것이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일단 여론 같은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뭐 여론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뭐 피해자를 인간으로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진짜 그 인간 이하의 사고 방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있을 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회적 인식도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수님 최근에 책 내셨던 것 같은데요? 뭐 책을 내기는 했죠. 네. 어떤 책입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많이 발생해서 일종의 고발을 하는 오디오 클립을 운영을 하다가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지금 범죄영화 프로파일이라고 그런 책을 내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 청취자분들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와서 어제 어떤 라디오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들었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용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 26.69%를 기록했습니다. 세 분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죠. 다 했구나. 저도 사전투표로. 100%네요. 원래는 이게 26.69면 4분의 1쯤이니까. 맞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통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총선 58%보단 낮아질 것이다. 코로나19 등에 묻혀서 총선 이슈가 너무 없고 비례정당 등 정치 혐오를 일으킬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투표 높아지는데 그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밀접 접촉을 좀 피하기 위한 분산 효과이고 이 전체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저는 높아진다고 봤어요. 한 60, 62 이렇게 봤는데 사전투표를 하러 저는 지분 동작구인데 이 방송과 방송 사이에 바로 이 상암동 주민센터 갔단 말이에요. 줄이 길어요. 엄청 길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이 동네 주민센터가 한 200m 줄을 섰어요. 어떤 데는 600m까지 줄이 그래서 섰다고 이거 좀 느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틀째 26.69를 보고는 이거 높아진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에 어떤 의미의 심판이든 아니면 어떤 의미의 참여든 이 21대 국회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기엔 사전투표가 높은 그 투표율을 기록한 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투표율에 너무 몰리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좀 분산해서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격전지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또 격전지 하나의 동작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진을 이런 것은 26.69%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대와 20대의 투표가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미리 투표한 분도 계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체 투표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나오는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27%라고 그렇죠. 보면 여기에 31%만 더하면 지난번하고 같아져요. 15일 당일날 30일만 나갈까? 사실 이슈 없어요. 공약도 실종됐고 정책도 별로 이제 흥미로운 게 없고 어찌 보면 이게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정당 보고 찍는 성향이 강한 투표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보수 진보, 친여 친야 이쪽에서 새 결집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 격돌이다. 지지층 결집. 예, 전 이게 좀 이제 마지막 진영 대결이 되기를 바래요. 앞으로는 이게 바뀌길 바래요. 하지만 이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정당이 사실은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국민들 대다수 알아요. 복잡해졌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이 관전자가 되면 이건 다 심판을 받을 텐데 국민이 이미 참전자가 됐어요. 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심판. 그게 정권 심판일 수도 있고 보수 지지층에 아니면은 그게 또 야당 심판일 수도 있고 친여 지지층에 그 세 결집이 동원되기 때문에 저는 당일날 다 훑을 거로 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60% 투표율을 가정을 해도 40%가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한 2천만 명이 안 하는 거거든요. 4,4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 이번에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던 정신으로 아마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찍을 텐데 이번엔 차선이 다 없으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 투표라도 하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쪽이 유리하다. 이게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 상식처럼 통용된 건데 이번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원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대와 20대 층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대와 20대의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보 측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진보 측에 유리하게 10대,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그 진보 측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당일 투표일에는 보수층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표율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비례대표제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게 과연 그 투표를 높일 걸로 작용할지 혹은 낮출 걸로 작용할지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른바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 지금 현재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각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집권당에 대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어떤 지지 의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경제 실정과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잘 못했던 분노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들 이야기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비례정당 투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뉴스를 진짜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례정당 투표에 대해서 어렵고 네. 뭘 투표할지 잘 모르신다고 아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 친구분들도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 비례정당 투표는 조금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는 그냥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인데 직접 제가 사전 투표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굉장히 줄이 길어도 빨리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그 주민등록증도 끼워놓으니까 바로 확인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투표용지도 바로 나오고. 그렇죠.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당 그 후보가 뭐 길어갖고 뭐 키 작은 사람은 좀 힘든데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48.1cm고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접으니까 그렇죠. 뭐 크기를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인데 제일 인상적인 거는 지금까지 제가 투표한 중에는 가장 시간이 빨리 그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투표 때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가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는 신분증을 하고 그 지역이 확인되면 프린트해 주잖아요. 근데 본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된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사퇴한 후보가 있다든가 뭐 단일화가 됐다든가 하면 사전 투표는 오히려 등록 무효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본투표는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지역구 투표소 지정 그러면 투표소. 우리 뭐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출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번 내기해 보죠.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건지 옛날 높게 나올 것이다. 본 투표율 낮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한 분씩? 저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쉽게 자신의 출생 연도에다 거는 거야. 저는 66%에 걸었거든요. 그렇군요. 기태형은 몇 년? 그러면 저는 68%로 가겠습니다. 김영과는 62년인데. 네. 여하간 60대 초반일 것이다. 네. 저는 애매하게 하지 말고 60대 초반, 15% 미만. 62.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이동훈 저도 60대 초반 같습니다. 61. 자, 그럼 내기해서 68이 제일 높다. 뭐 내기라기보다 그냥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재미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짚어보죠. 선진국임을 자임해왔던 유럽 국가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또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축소, 또 사재기 기승, 미국과 유럽, 일본,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다, 저 국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보면 그쪽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귀감 모델이 됐죠. 근데 오늘 전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것이 이 일부 매체에서 주장을 한 바. 지금 왜 총선이 가까우니까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느냐. 우리나라. 그 방역 당국이 발끈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했잖아요. 그러면 모 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총선 앞두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다 이 말이군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검사의 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뭐 최근에 6차 대응 지침에서 7차로 바뀔 때 6차에서는 그냥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해외여행 경력 상관없이 의심하면 오더를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부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7차에 바뀐 게 뭐였냐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의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등이 추가가 됐어요. 이 추가한 거에 대해서 일선의 의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이 있어야만 검사를 오더를 내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라고 잘못 사실은 퍼졌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16만 원 내야 된다. 네, 16만 원 내야 된다. 근데 이렇게 7차 대응 지침이 바뀐 이유는 거기에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선거 전까지 그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사를 통제하려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음모론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그런 음모론은 상상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가능한데 추리 소설을 쓰듯이 A라는 팩트와 B라는 팩트 사이의 연관성. A라는 팩트는 여기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아니 신기하게 총선이 다가오는데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줄어들잖아요. 그 마치 통제되는 느낌을 받았어. 그럼 실제로 이게 검증되기 위해서는 왜 줄지? 그런데 실제로도 확진자 숫자가 최근 한 5일에 걸쳐서 30명대
5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매일매일 그 검사 숫자가 15,000건 이상 계속 유지가 되었었어요. 가장 최근에 떨어진 게 이제 13,000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외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만 외신에서 대한민국을 국찬하면서 특히 투명성과 개방성에서 한국은 최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뭐로는 전혀 투명성과 개방성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방역 당국의 반론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속보가 나왔고요. 그건 뭐 해소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른바 선진 국가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1위부터 30위, 50위 안에 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수동적 매뉴얼로 계산을 해보니까 36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약 30위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잘 사는 그 국가들 내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신에서 잘 컨트롤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이나 몇 개 국가는 그 의사 진료 보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거나 당일날 아침에 열난다고 해서 바로 접수해갖고 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의료 수가 자체가 낮고 본인 부담금이 낮다 보니까 아주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또 특히 병상만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우리나라가 12개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이 사망자 많이 나온 데나 스웨덴 이런 데는 3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오히려 선진 국가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런 검사도 또 빨리 할 수 있고 치료받는데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월등히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확진자의 3분의 1밖에 지금 병상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병상 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버지니아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하나를 주고 일주일 쓰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오늘 저희가 어머님이 제 동생한테 지금 마스크를 보냈는데 마스크를 보내도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조차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한 장으로 일주일 쓰라고 나눠줍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프라이버시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 말 같아요. 아니, 요게 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렌치 스타일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더 앞서 있으니까 아니 정부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하면 되지 어떻게 개인을 통제해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대혁명 이후 강한 나라인데 뭐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운다고 뭐 이런 것부터 또는 뭐 앱을 깔게 해서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한다고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편의점에 가면 삐삐삐 해서 잡으러 온다고 고발 조치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이 의사의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게 이해됐으나 칼럼의 내용이 왜곡이 많아요. 틀린 게 많아.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는다. 이러한 감시와 고발의 기술을 교육받는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사실 전 번역본을 읽었습니다만 보면 느낌이 우리가 어릴 때 북한에 대해서 5호 담당제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서로 한국 사회를 상당히 통제사회로 인식하고 있네. 프랑스보다는 통제사회에 적일 수는 있어요. 팩트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 같은 공안에 의해서 모든 게 감시되는 그런 형식으로 왜곡돼 있어서 마지막에 좀 이게 허술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뭐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의 밀고에 돈을 번다.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쓴 거 보면 좀 우리나라를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지금 외신들은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극찬하는 이 중에 좀 칼럼은 맨 마지막에는 별로. 아니면 이런 수 있어요. 내용은 노스 코리아의 정보를 듣고 이걸 사우스 코리아로 쓴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딱 아는 과거 소련 같은 통제국가거든요. 뭐 이 당 간부의 간음을 밀고 하고 네. 이걸 가지고 이거 소설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 그렇게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팩트 확인 없이 뭐 칼럼을 쓴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그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한국이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합니다만 프랑스는 전 국민 이동 금지를 내렸습니다. 전 국민 이동 금지했어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화를 냈어요. 네. 지금 이동 왜 금지 전에 뭐 클럽에서 술을 마셔?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냈죠. 예, 그리고 이동할 어리석다고. 때는 신고서가 필요하고 네. 도대체 누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도 나갈 때는 왜 나가야 되는 확실한 근거나 이유를 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초반에 동성 공개할 때는 너무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건 문제가 논쟁거리가 있었죠. 되죠.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온 방금 얘기한 거 보면 기술을 훈련받고 타인을 밀고에 돈을 번다. 이건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그게 있습니다. 페이트리엇 액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안보법.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준 전시상 거의 전시상황과 맞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미국 같은 경우 9.11 태어났을 때 국민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했고 또 국민들도 방금 그 김 변호사 말처럼 다 이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재난이니까.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4부에서 이어갑니다. 온갖문제연구소 4부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 빌 게이츠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화제가 됐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빌 게이츠 이사장이 계속 한국을 배워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인터뷰도 또 화제가 됐는데 치료제 개발에도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이 협력을 강하게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 치료제 문제인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구성된다고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게 속도를 아무리 낸다고 해도 결과가 빨리 나올 수는 없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업체에서 항체 치료제 중화 능력 확인했다 이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이건 역시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 숙주 세포에 이 중화 항체와 함께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얼마나 그 숙주세포가 회복이 잘 되느냐. 그걸 봤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항체를 몇십 종을 찾아냈다고 해요. 후보물질 중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내갖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쥐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빨라도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치료제와 백신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르죠. 예. 네, 그리고 백신이 좀 더 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치료제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일종.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항체를 생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면 추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서 빨리 이겨내니까 크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고 이겨내는 그거죠. 그래서 뭐 다행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게 연구자들이나 뭐 병원 차원에서 그러면 참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네, 식약청에서도 허가를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죠. 네, 이 코로나 관련 하나만 더 합시다. 정부가 이달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구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활 방역은 뭡니까? 네. 생활방역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그냥 보통 우리가 이 코로나19 발생되기 직전 일반적인 생활,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계속 시행했던 손 위생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마스크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이뤄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랑 차이점은 생활 방역이 되게 된다면 이제 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여러 가지 이동들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아마도 여행이라든가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무튼 생활 방역의 핵심은 뭐냐면 감염병 확산 방지 그리고 일상생활용이 이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아니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하고 그다음에 개인 방역 4대 보조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5대 핵심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일단은 수칙으로 발표한 거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아이디어 중 실천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더 수집해서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 방역 당국에서 낼 수 있는 지침이에요. 네. 이 이상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럼 화장실 가면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337 운동, 뭐 하루에 3번 이상 손 씻기, 뭐 맞습니다. 3분 이상 씻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게 생활 방역이라는 말도 좀 모호하지만 지금 더 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뉴 노멀이에요. 뉴 노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이냐 또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지금 KCDC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고 정의용 본부장은 해외 언론 매체에서도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잘했다 짝짝짝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항바이러스 부처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21 올 수 있잖아요. 또는 사스 뭐 26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상시적 대비를 하는 바이러스가 한번 오면 얼마나 전 국민이 큰 고생을 하는지 전 세계가 팬데믹 한번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21세기의 인류가 처음 체험을 했으니까 그럼 뉴 노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 생각에 이제 온라인의 활용도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온라인이 그럼 굳이 학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었네? 그럼 한 절반은 오프라인 교육, 절반은 온라인 교육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택근무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무슨 뭐 사이버 대학과 이제 오프라인 대학이 콜라보가 되는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 교수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도해 봤다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도 이제 카메라를 통한 수업을 아이들하고 이제 연습을 해본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는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의 이 거래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게 다시 돌아오긴 또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인 전문 학자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옛날로 우린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BCAC에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저는 그걸 갖다가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메르스를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올해 가을 지나서 내년에 또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 변종 코로나19가 온다면 변종이든지 새로운 바이러스든지 그러나 그때 상황은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차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메르스 때는 이제 1급이었는데 아마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게 된다면 그 질병관리본부장의 그 권한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방역과 관련한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에서 처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 게이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25분 통화하는 것에서도 의미 있는 얘기 또 한국에 대한 뭐 이제 격찬 이런 게 나왔지만 빌 게이츠 이사장이 지금 G20개 나라의 언론 매체에 동시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문 이 내용이 3개예요, 크게. 첫 번째,
지금 제일 문제를 보니까 국가 내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치열하게 하는데 국경 간 공조가 안 되더라.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를 봐라. 뭐 이제 이 199개국에서 다 때려잡아도 한 개 나라에 상존해 있으면 다 퍼진다 다시.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의 공조, 이 세계 공조가 세계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국가 간에 함께 논의하자. 지금 백신 치료제 등 이 R&D에 대한 것을 기금을 같이 각출해서 공동 연구하고 연구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안 하면 부자 나라는 또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독점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또 그냥 하염없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3이 결국은 이러한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 연대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든 이후에는 또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필요한 예산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함께 좀 조성하자. 지금 1억 달러는 이미 쾌척했어요. 아마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더 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각 나라의 정부들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범 국가라면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좀 함께 주창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사멸될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죠. 늘 조심을 좀 하면서 다음에 언제 또 올지를 대비를 해야겠죠. 코로나19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선거가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수요일 이제 아침부터. 내일 자정되면 선거운동 끝이니까 투표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투표율, 사전 투표율 얘기도 해봤고 최종 투표율 얘기도 해봤습니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 우리 이거 완전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예단이죠. 예측이죠. 그렇죠. 네, 개인적인 그러니까 최피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조금 이게 팽팽할 걸로 봤는데 약간 힘이 기우는 느낌이에요. 초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예상해요. 지금 민주당 여당이 이 비례정당 공식적 비례정당 그러니까 이 더불어 시민당을 포함해서 140석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과반을 넘을 수도 있고 단독 과반. 140석이라는 게 지역구 비례 포함입니까? 아니면 지역구 비례 포함. 포함. 한 145석 내외. 근데 여기서 잘하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만약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범여당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면은 이제 150석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미래 한국당이 나름 선전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집중 투표 전략이잖아요. 한 130석 내외 비례 포함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정당들이 소소하게 나눠갖게 될 것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전문가로서 예상하시는 거죠? 핵심은 과반이냐 아니냐. 이게 근데 지난번 보니까 전문가들이 대부분 틀렸더라고요. 지난 2016년에 많이 틀렸어요. 지난 총선에는 뭐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론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틀렸어요. 이번에도 안 틀릴 거란 보장 없죠. 그렇죠. 편하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저는 괜찮은데 저는 그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좀 발끈하세요.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전문가 아닌데요. 그냥 감으로 봤을 때 뭐 150 여당 쪽에 여당이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럼 딱 그냥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110 내외? 그럼 나머지 40은 누가 갖고 갑니까? 나머지 당. 나머지 근데 전문가 아니라서 내가 잘 몰라. 여기에 열린민주당을 300석이잖아요. 300석.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씩 계산이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애매해요. 악재들도 있고 조금. 어쨌든 이건 저희 개인적 의견인데요. 지난번 16년 총선에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대거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그전에 쭉 해왔던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그때는 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쓸 수 없어서 유선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는 진보표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집전화로 하다 보니까 좀 특정 층을 지지하는 많이 걸리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특정 직업군.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진보표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올해 들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안심번호가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서 여론조사 기관한테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산다는 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정확해졌다. 다만 이 언론사나 그 여론조사 기관은 비용이 이제 그때보다 많이 드는 뭐 그런 단점은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많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도 여론조사 기법이 또 많이 좋아진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선거 마지막 판에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예. 뭐 180석 한다 그러고 진박 마케팅 얘기하고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놓쳤다. 실망했죠. 예. 민주당이 잘해서 일당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올해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그때 많이 틀린 게 150석 과반 이상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180석까지 얘기 나왔어요. 네. 어쨌든 과반 넘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한 석을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123석, 새누리 122석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선은 잘 맞춰요, 대체로. 박빙이어도 어느 정도 맞춰요. 왜냐면 전국에 전화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253개 지역구라 이 중에서 한 20-30개가 초접전을 해서 그렇죠. 밤새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틀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 300석을 맞추는 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범진보. 그러니까는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열린민주정의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범진보 세력에 한 180석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여당이 180석을 가질 것이다라고 폭주다라고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반을 넘느냐 여당이 과반을 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과반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넘을 가능성이 있죠. 여당이? 여당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범진보 지역은 한 160석에서 170석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간 투표는 아무도 모른다. 네. 선거는. 이틀 사이에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보수 정당도 약간의 위감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 등등 해서 그래서 투표장으로 많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사전 투표를 보면요, 전국에서 전남이 제일 높고 이 대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죠. 근데 이거는 대구가 이번 총선에 관심 없나 보다. 아니에요. 항상 야성향의 지역은요 본투표에 많이 가요. 사전 투표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특성상. 그래서 대구가 전 제일 낮을 것이다 아니고 본투표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셔야죠. 예. 또 대구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 아마 했을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요. 그러고 이제 또 사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요즘 대구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지역적으로 갈라져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분들이 호남에서 저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우리도 가야겠네라는 생각으로 본투표 날 대구에 투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에스컬레이션 효과가 대구에서 확진자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수그러들기 때문에 경제도 조금씩 활성화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투표에는 많이 나오지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분석들은 없었나요? 그동안 예를 들어 그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 대통령의 지지도 그것과 그다음에 선거의 실제 판세 영향. 그게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쭉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사이의 상관관계 거의 들어맞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간 걸로 했잖아요. 54%까지 올라갔던가요? 그렇죠. 네. 오늘 조사한 거는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수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지는 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이른바 악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특별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각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 하루 전날 터진 건 큰 악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을 했고 아주 작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조금 어설프면요. 무슨 기획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역풍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날은 뭘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이 큰 변수가 나올 시기는 지났고. 2000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4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선거 전날에 터뜨려서 굉장히 역풍 맞아서 민주당이 참패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08년 지방선거인가요? 그때도 여당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역풍이 불어서 또
이명박 정부가 참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아마 다들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게 이틀 남았으니까요. 별로 없었다고 아주 신기한 게 이런 거죠. 뭐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하는 거죠. 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보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있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고 초접전 지역도 가장 많은 수도권. 121개의 지역구가 걸려있습니다. 257개 지역 중에 121개. 그렇죠. 거의 절반. 거의 절반. 예. 이 절반을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거든요. 82석을 얻어서. 맞아요. 그런데 내심 이번에 민주당이 90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난번에 30여석 얻었는데 이번에 목표를 50석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의 바람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잘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완벽해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이 수도권의 시민들은 매우 꼼꼼하게 쭉 이제 기록하고 있다.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당을 밀어서 그 견제설을 좀 지지하고 싶은데 견제의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전략은 뭐냐면 협조할 건 살짝 협조하고 재난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조금 강한 대안들을 던져주고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늦게 등판했어요. 공천 다 끝나고 지금 열심히 유세장 뛰시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에겐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했다. 그러면서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신뢰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도권 한 10석쯤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과연 야당이 대한정당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어느 쪽을 더 믿느냐의 게임이죠. 야당은 충분히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비판 플러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은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대안은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대안은. 따라서 혹시 대안을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물국회라고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서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명승건 박사가 언급한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YTN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이었고 응답률은 5.3%, 조사 방법은 유무선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자동응답 70%, 유선 자동응답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결과는 긍정평가가 54.4%, 부정평가가 42.4%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할 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가요? 예. 숫자를 언급하는 순간 다 언급해야 한 2분 날아가요. 2분. 죄송합니다. TV는 이걸 그냥 이렇게 CG로 깔면 되기 때문에 라디오는 수가 없어요. 보이는 라디오. 제가 논문 쓸 때마다 수치를 항상 중요하게 그렇지. 전문가들은 수치를 중시하죠. 자, 우리 세 명이 선거 우리 네 명이군요. 또 세 분이서 선거 끝나고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세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정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선거를 이기려면 투표장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럼요. 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